안녕하십니까, 황순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있었던 아주 거대한 고대 불교 국가였던 스리위자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스리위자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 제가 아마 이 푸난을 이야기하면서 이 푸난이라는 곳이 그 해안선 무역이라든지 어떤 이런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인도 문화를 동남아시아에 받아들인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스리비자야는 바로 이 푸난이 약화되고 난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을 장악한 국가가 이 스리비자야고, 스리비자야의 상인들은 우리 중국에서 인도까지 가기 위해서 지나야만 하는 이 두 개의 해협, 한쪽은 이제 말라카 해협이라고, 저희들 이제 다른 쪽은 이 그 순다 해협이라고 하는데, 이 양쪽을 모두 다 이 장악을 하고, 이 양쪽을 모두 장악한 그 기세를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고, 이 진정으로 인도와 인도와 중국을 해상 항로로 이제 연결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들이었다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제가 굳이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번 보면, 고대 해상 무역 루트를 통해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은 기원 후 한 2세기 전부터 점차적으로 인도화되기 시작했고, 인도의 언어와 문화와 힌두교가 불교와 함께 서서히 이 지역에 자리 잡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교육품들이 동남아시아의 해상 무역 루트를 통해 거래되었고, 최고의 상품은 힌두교와 불교 그리고 인도의 언어와 문화였고, 점차적으로 이 무역 도시의 지배층들이 힌두교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체제를 정비하고 점차적으로 강력한 해상 무역 국가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불교 같은 경우에는 북동부 인도에서 점차적으로 아마라바티 중부 지역으로 내려왔다가 바닷길을 통해서 깐치푸람을 통해 이제 스리랑카로 왔다가, 바로 이 스리랑카에서 미얀마로 우리 그 태국으로 또 말라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비해서 우리 바지라야나 보통 우리 딴뜨라, 우리 밀교라든지 대승불교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바로 이 남쪽으로 내려온 루트가 아니라 우리 북동부 인도에서 직접 우리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와 수마트라섬과 자바섬으로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내려온 대승불교와 밀교가 일부는 이제 이 크메르 앙코르 제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들 중에 상당부가 중국까지 올라가서 사실상 우리 중국의 밀교, 남방에 있는 중국 밀교, 우리 광조 지역에 밀교를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이 중국 남부 지역에 밀교가 성립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해상 무역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 팔렘방, 지금 현재 이 스리비자야가 있는 팔렘방에 가면 저희들이 제법 이래 보이는 비문도 이제 제법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비문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바로 이 케두칸 비문인데, 케두칸 비문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682년경에 왕이 배를 타고 이 지역에 와가지고 배로 이 지역의 강ը기로 들어와서 이 팔렘방 지역을 공격했고, 한 달 이후에 이 왕이 승리를 해가지고 스리비자야에 승리를 주고 힘을 주고 부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케두칸 비문을 아마도 스리비자야 왕국이 성립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었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스리비자야라고 하면 크게 스리비자야의 두 개의 기둥은 말레이 반도의 우리 입스무스크라라고 해서 요 위쪽에 있는 입스무스크라가 있고, 남쪽에도 요 조금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랑카위라든지 페낭 바로 위쪽에 보면 여기 또 제법 좁은데, 바로 이 페낭 옆에 있는 에는 케다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스리비자야가 아주 융성했던 당시에 아주 중요했던 도시가 이 케다입니다. 바로 이 케다와 그리고 우리 수마트라섬의 스리비자야, 이 두 군데가 아마도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 스리비자야 왕국을 성립시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인도 측의 사료를 보니까 인도 측의 상인들, 특히 우리 구자라트의 상인들이 구자라트와 중인도의 직물들을 가지고 우리 스리랑카까지 내려온 다음에 스리랑카의 남쪽에서 적도 해류를 타고 배가 출발하면 자연스럽게 도착하는 것이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입니다. 스리랑카에서부터 이까지 바람의 힘이 없어도 물길만 따라서 이제 배가 이까지 오는데 3달을 기다리면 이제 이 수마트라 섬까지 오는데, 이 수마트라를 그 당시에 수바르나 뒷바라고 많이 수바르나 뭐 황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에서 우리 그 아쇼카 왕 때 수바르나 부미로 스님 2분을 뭐 보냈다는데, 바로 그 수바르나 부미와 수바르나 뒷바는 거의 다 비슷한 말이고, 이 인도 측의 이야기 뭐 조금 과장됐겠지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간 직물들, 이 뭡니까 천에다가 염색을 한 것, 아니면 염색한 천으로 아름답게 직조한 이 천들을 이 수마트라 섬에 가면 동일한 무게의 금으로 바꿔주었다. 그래서 한번 이 그 수마트라 섬까지 성공적으로 이 그 장사를 하고 온 사람은 3대가 먹고 사는데 전혀 이 그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 수마트라 섬에서 특히 말레이 반도의 케다와 수마트라 섬의 스리비자야를 장악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말라카 해협, 그러니까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기 위해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든가 순다 해협을 거쳐야 되는데, 이 양쪽을 다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지탱한다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스리비자야의 이 2개의 기둥이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나 이 그 말라카 해협에는 케다, 그리고 순다 해협에는 스리비자야가 되고, 이 팔렘방, 스리비자의 팔렘방이 가장 그 중심지가 아니었을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리비자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7세기 후반 중국의 슬레 성인 의정 스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의정 스님은 인도로 가는 길에 이곳에 한 6개월 정도 머물면서 버무를 배웠고, 이곳이 딴트릭 부디즘, 밀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리비자야는 인도와 중국 동남아시아 교육의 중요한 지역이었고, 주변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승려들이 이 그 스리비자야에 와서 밀교를 공부했으며 1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학생으로서 이것에 공부했다라고 이제 의정 스님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정 스님은 이 홍콩, 마카오, 그러니까 광저우입니다. 배를 타고 스리비자야까지 왔다가 이곳 팔렘방에 머물렀을 수도 있고 케다에 머물렀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팔렘방입니다. 팔렘방, 왜냐면 이게 한 20일 만에 배를 타고 바로 왔으니까 만약에 20일 만에 이 케다까지 가기는 힘든 게, 여기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야 우리가 케다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20일 만에 가는 거는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의정스님이 왔던 스리비자야는 팔렘방이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케다를 거쳐가지고 니코바 아일랜드를 거쳐서 이 북서 인도까지, 북동부 인도까지 가서 날랑은다까지 아주 편하게 갑니다. 근데 우리 그 무역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는 배들이 이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이런 항로가 잘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의정스님 시대에는 이 삼각형의 돛을 가지고 바람을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는 아주 이런 항해술이 발달되면서 이 스리비자야의 우리 팔렘방에서 케다에서 니코바 아일랜드에서 이 겐지강까지 직접 연결되는 항로가 만들어지고, 바로 이 항로를 따라 이 우리 그 벵골 지역이라고 합니다. 인도 벵골 지역의 대승불교와 밀교가 급속하게 이 항로를 따라서 동남아시아에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온 불교가 대승불교 및 밀교가 주로 이 수마트라 섬과 오늘날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섬으로 아마 퍼져나갔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의정스님은 광저에서 20일 만에 이곳에 왔고 6개월 정도 머무르면서 이 그 산스크리트를 익힌 다음에 인도로 갔고, 인도로 가서 이제 날란다에서 이제 한 10년 정도 계시는데, 있는 동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그 스리비자의 팔렘방은 아주 성으로 둘러 쌓여진 아주 좋은, 아주 강력한 도시로서 1000명 이상의 스님들이 있고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들이 하는 의식이나 제례는 전부 다 마디야 데사, 인도와
동일하며 이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인도식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스님들 중에 인도 갈 사람은 꼭 이곳에 와서 준비를 하고 나서 인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10년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고 팔렘방으로 돌아오신 다음에는 이 팔렘방에 머무르면서 불교 경전을 번역하는데 주로 밀교 경전들을 의정 스님이 많이 번역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는 이제 그 우리 이 남해를 거쳐간 스님들 고성전이라든지 이 남해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상 이런 이제 책을 이제 쓰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의정 스님의 항로를 이렇게 쫙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항로들이 600년, 700년이 되면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항로에서 한국은 빠져 있는 것으로 상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600년, 700년, 800년에 신라 스님들은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했고 이 의정과 유사한 루트로 스리비자야를 거쳐서 제 생각에는 이 그 날란다까지 지금 현재 요 보드가야와 바이샬리 사이가 날란다인데 날란다까지 많이 올라가셨을 겁니다. 이 의정스님 책에 보면 쿠쿠데바나 또는 쿠쿠데데 타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개가 닭이 우는 나라 뭐 아니면 닭이 우는 소리와 함께 있는 숲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게림이고 게림은 이제 신라의 옛날 명칭입니다. 게림이 이제 서라벌의 이제 옛날 명칭인데 이 신라에서 온 스님들 중에 아주 중요한 텍스트를 카피하고 그곳에서 그냥 죽은 스님도 있고 많은 신라에서 온 스님들이 날란다까지 왔다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그냥 남아 있는 스님들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항로에 이 의정만이 아니라 많은 신라 스님들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많은 신라 스님들이 똑같이 활약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아마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수없이 많은 이 해상 무역선들, 이 해상 무역선들과 이 무역선을 타고 다녔던 이 스님들의 역할. 지금 요 배도 보면 이 2층으로 상당히 높은 배에 누각이 있고 돛을 달아서 배가 다니는데 어떤 이런 배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제 이런 배들이 이제 마카오에 보이는 이런 정크선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밀교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주로 이 북동부 벵골 지역에서 이 새롭게 개발된 해상 항로를 타고 우리 이 그 수마트라 섬으로 자바 섬으로 와서 보로부드로까지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이러한 밀교 저희들이 이 팔렘방은 거의 안타깝게도 그 불교 사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이제 주로 붉은 벽돌로 불교 사원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붉은 벽돌은 이 팔렘방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다가 바싹 마르는 기후에 전부 다 이 씻겨서 이렇게 내려가서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만 몇몇 불상들 조금은 아마라와티 스타일로 보이는 이 불상들이 몇 개가 우리 팔람방에서 남아있어서 이곳에 밀교가 융성했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곳의 밀교의 흔적은 비록 우리 이 팔렘방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요 밀교가 팔렘방까지 온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자바섬으로 퍼지고 자바섬의 보로부드로 입구에 가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불교 사원이 멘두 사원이 있습니다. 우리 1800년대, 1900년대 태국 스님들이 이 멘두 사원에 온 다음에 왜 사원이 이렇게 컴컴하고 아니 이렇게 어색하냐 이렇게 컴컴하고 시커먼 불교 사원은 결코 우리 테라와다의 사원일 수 없고 아마 이것은 에소테릭 부디즘 밀교의 사원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뭐 요즘도 체디 멘도 우리 보로부드를 입고 있는 멘도사는 대승불교 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겉모습은 이런데 이곳이 이제 화산지대였기 때문에 이 화산석이 많았고 화산석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화산석을 가지고 불교 사원을 만들었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오늘날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대승불교의 불상이 3개가 남아 있는데 중간에는 설법하는 부처님, 뭐 비로자나불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우리 부처님이 의자에 앉은 형태로 계시고 이 옆에는 보통 우리가 금강수 보살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금강수 보살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 편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아발로키 떼슈아라
관세음보살상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화관이라든지 얼굴 모습 아주 우리 친숙한 고려 불화에 나오는 아발로키테시와라와 유사한 모습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리비자야는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 항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700년대, 800년대가 되면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에 향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 이슬람 상인들이 직접 이제 인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중간 기척지가 동남아시아고, 바로 이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 꼭 지나야 할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을 그 스리비자야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리비자야를 거치지 않고는 아예 이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800년, 900년, 1000년이 되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 역할을 하고, 중국과 인도, 중국과 이슬람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로서 바로 이 스리비자야가 지금 이 지역, 우리 이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에 자리하면서 중국과 인도와 이슬람 지대 사원, 이슬람까지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 중개 무역 국가로서 번성하게 되고, 밀교를 중심으로 아주 자신들의 위세를 떨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 상인들은 이 스리비자야를 자방이라고 했습니다. 자방하면 이 자와 까 이래 되는데, 자바섬과 이 말레이 반도 사이에 있는 국가, 하여튼간에 이제 저희들은 이곳을 어쩌든지 간에 자방을 기본적으로 스리비자야고, 근데 자방이라고 했을 때 스리비자야는 두 개의 축,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 반도에 있는 케다와 이 수마트라 섬에 있는 팔렘방, 이 두 개를 통해서 두 개의 해협,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을 컨트롤해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배들에게 세금을 받고, 이 지역에 지나가는 배들에게 중개 무역회가 수많은 이제 이득을 차지한 것 같은데, 916년에 이슬람 상인, 페르시아계 이슬람 상인이 이 스리비자야에 대해서 적어놓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방은 중국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도시이고, 자방으로부터 스리비자야부터 중국까지 바다로는 한 달이면 갈 수 있고, 바람만 좋으면 더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계절풍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아주 강하게 불 때는 뭐 한 2주 만에, 14일 만에도 광저우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엄청난 이 지리적인 이득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되고, 스리비자야의 왕은 자기들을 마하라자라고 불렀다. 인디아나이즈드, 인도식의 칭호와 인도식의 타이틀과 인도 불교, 그 중에서도 이제 밀교와 대승불교를 받아들인 왕이 인도식의 타이틀을 쓰고 있었고, 이 왕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과 아주 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역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케다, 그러니까 말레이 반도에 있는 케다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오만, 아라비아로 반도로 가는 상인들이 주로 이 오만에서 출발해가지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가고, 아라비아 반도의 상인들이 오만을 출발하면 주로 이 케다까지 와서 자기가 가지고 온 상품을 다 팔고, 그럼 케다에서는 다른 배로 다른 상인, 중국 상인이나 동남아시아 상인들이 아마 중국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비아와 무역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이 그 당시에 오만이었다라고 이래 이야기하고, 케다라든지 우리 팔람방 같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한 집에서 새가 울면 이 새가 우는 소리가, 왜 새가 한 마리 울면 옆에서 새가 함께 울고 그 다음에 하나 새가 함께 울고 하는데, 이 소리가 완전히 메아리가 되어가지고 수백 킬로까지 퍼져나갔다는 말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았으며 이 지역이 부유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이 지역이 번성했는가를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리비자야가 번성하다 보니 스리비자야를 노리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이슬람 세계와 동남아시아의 중간에 있었던 인도 남쪽이고, 바로 인도 남쪽에서 가장 번성했던 왕국이 촐라 왕국입니다. 촐라 왕국은 힌두교 시와 신을 믿는 마헤시와라, 시와 신을 믿는 강력한 힌두 왕국이었고, 바로 이 촐라가 어떤 이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이 무역에 다 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들이 뭔가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 결국 이 스리비자야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 이게 보통 한 10세기에서 한 11세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우리 이 촐라가 스리랑카도 이제 점령하게 되었고, 스리랑카는 이때 촐라에게 점령되면서 아누라다푸라가 파괴가 되고 비구니 교단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고초를 겪게 되는데, 그와 유사하게 스리비자야도 이 촐라의 공격을 받고 팔렘방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 함락되었다고 하는데, 팔렘방이 함락되면서 이 우리 촐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촐라 쪽의 기록에 의하면 바로 이 원정, 보통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 1120년경으로 1020년경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 케다 그러니까 케다에 있었던 카다람 왕국의 왕이 잡혔다. 이 듀얼 체제입니다. 우리 케다와 팔렘방 듀얼 체제인데, 이 케다의 지배자가 포로로 잡히고, 당시 스리비자야는 이 말라카 해협 쪽으로 와서 케다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스리비자야까지 점령하고 이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두었다는데, 단순히 이곳만 점령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요 당시에 이 촐라가 지배한 지역을 보면 북동 인도와 미얀마 남부의 이 페구와 입스무스 크라와 그다음에 케다와 스리비자에까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을 이 당시에 촐라가 점령했다는데, 근데 이 촐라의 점령은 이 촐라가 이곳에 와서 이 지배를 하기보다는 일종의 이 약탈에 가까웠습니다. 한번 와서 필요한 것을 싹 쓸어서 이제 돌아가 버리는 이 약탈에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촐라 측의 기록에 의하면 케다에 있는 왕자가 자기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해 도와주려고 해서 단주를 해서 자기들이 배를 타고 여기까지 갔다고 하는데, 다른 야심이 없이 그 먼 길을 배 타고 이제 갔을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렘방과 케다가 이 촐라의 침입으로 한번 무너진 다음에는 우리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을 이렇게 장악했었던 이 촐라의 영향권이 약해지고, 촐라의 영향권에는 약해지면서 남인도의 상인들과 이슬람 상인들이 이 촐라의 어떤 이 지배권을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광조까지, 남중국해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조에 가면 스리랑카의 이 스크립트가 제법 인스크립션으로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 아라비아 상인들의 인스크립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스리비자야가 약화된 틈을 타고 이 지역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위쪽까지 올라와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시 고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이 사람들이 까오리, 우리 보통 동남아시아는 까오리라 불렀고, 요게 이제 코리아가 되는데, 요게 전부 다 이제 고려에서 나온 발음이고, 어떤 이런 발음으로 우리나라를 발음하기 시작한 것도 이제 바로 요 시기 1000년에서 1100년, 1200년경에 고려가 이제 요쪽의 무역에 조금은 이제 동참하면서 아라비아 쪽에 이제 상인들로 직접 맞이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그것이었을 것이고, 아마도 그 이전에는 요 말라카 해협과 순다 해협을 통제하면서 이 위쪽의 무역권은 스리비자야가 통제하면서 이 철저하게 많은 부를 쌓고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이 촐라의 침입으로 아마 이 스리비자가 약해졌던 거 아닌가, 그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00년, 1200년이 되면 이 북송이 무너지고 이 남송이 성립됩니다. 근데 남송은 실크로드로 이제 가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해상으로 실크로드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안선을 따라서 이 무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면서 송나라가 또한 직접적으로 이 동남아시아를 통한 해상 무역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송나라 때 이 정크선이 크게 만들어지고, 이 정크선들이 본격적으로 동남아시아 해상 무역에 나서면서 더더욱이 바로 이 지역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반도가 이제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바로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비록 이 스리비자야가 약해졌지만, 이 스리비자야는 그 흔적을 어떤 밀교를 중심으로 중국 남부 지역 광조가 있는 지역으로 확장시켜 남겼으며, 바로 이 스리비자야가 있음으로 해서 또 인도와 중국, 이슬람 세계와 중국이 하나로 연결되었고, 그 중앙에는 이 스리비자야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상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우리 그 1030년경에 촐라 왕국, 남인도 촐라 왕국의 수도인 탄지르에 새겨져 있는 그 자신들의 이 그 동남아시아 정복에 관한 비문에 보면 자신들이 점령한 지역으로 스리위자라 위자야 코다람, 그다음에 우리 여기 보시면 오늘날의 이 그 어딥니까? 입스무스 크라라든지 아니면 수마트라섬이라든지 페구라든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스리랑카라든지 랑카 국가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상 이 지역에 이 당시에 1000년에서 1020년 사이에 촐라 왕국이 이 남인도를 중심으로 북동부 인도와 이 미얀마 남부 지역과 이 말레이 반도와 니코바 아일랜드, 안다만 아일랜드 및 이 전부를 다 이렇게 지배했다는 건데, 조금 저는 생각해 자기들 아는 나라 이름은 몽땅 다 적어버렸던 거 아닌가 하는 조금 이제 그런 의심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참박까지도 갔다고 하는데 아는 나라 이름은 몽땅 다 적었던 거 아닌가 하는 조금 그런 의심은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당시에 촐라 왕국의 위세가 얼마나 이 대단했었던가 하는 거를 우리가 그 탄주르에 있는 이 비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라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케다와 팔렘방을 중심으로 했던 스리위자야가 우리 불교와 밀교와 어떤 동남아시아의 상업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꼭 다시 한번 새겨보고, 바로 이들이 불교를 동남아시아를 통해 인도로, 한반도로, 일본으로 전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